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에 대해서는 150억 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민 기자, 미국이 이란의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위치한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르그 섬은 호르무즈 해협 가장 안쪽에 이란 영해에 위치한 섬으로 이란 석유 수출 물량의 약 90%가 통과하는 터미널이 있어 이란 원유 수출의 동맥 같은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 중부사령부가 강력한 폭격 작전을 펼쳐 이란 핵심 거점 하르그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주일간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다만 석유 인프라를 제거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에 대해서도 현상금을 걸었죠.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부상을 입고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는 다쳤지만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모즈타바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핵심 인사들에 대해 최대 $1,000만, 우리 돈 15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란도 반격을 예고했죠. 맞습니다. 이란은 즉각 하르그 섬을 공격한 미국을 겨냥해 중동 내 석유 시설에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지분이 있거나 미국과 협력하는 영내 모든 석유와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해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미 공군 급유기도 타격했는데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공군 기지에 있던 미 공군 공중 급유기 5대가 파손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1시 29분쯤 동해상을 향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상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도발은 47일 만이며 한미 자유해방패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자, 생생한 북한 소식 전해드리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란 전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격했는데요. 자,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하르그 섬을 공격하는 걸로 추정되는 영상을 SNS에 저렇게 올렸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란은 석유시설 반격을 경고했는데 작은 섬이잖아요. 하르그 섬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민감한 건가요? 예, 하르그 섬은 뭐 글자 그대로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이 수출하는 수출량의 약 90%가 이곳에서 나간다고 그래요. 네. 산호섬이고 섬의 크기가 보니까 한 22평방킬로미터면 우리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원유 저장시설과 이 유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송유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이곳을 만약에 타격을 한다면 이란의 지금 전쟁 관련된 모든 그 예산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곳을 타격하면 모든 곳에 이 정유 시설을 다 타격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앞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는 처음으로 공개 성명을 냈는데 얼굴과 육성을 공개하지 않은 채 피해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모스타바의 외모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بلکه هر عضوی از ملت که توسط دشمن شهید می شود خود موضوع مستقلی برای پرونده انتقام است. That's what rats do. We know the new so-called not-so-supreme leader is wounded and likely disfigured. 자, 모즈타바의 첫 공개 성명인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크게 다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최고 지도자의 부상, 일원에는 어떤 정도 타격이 될까요? 상당한 타격이 되겠죠. 저렇게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란 지도부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 부상 정도가 얼마냐? 전쟁부 장관도 부상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상이 정말 육성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정도인가? 외모만 훼손된 게 아니라 네. 혹시 이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사실 구심점이 없는 거잖아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장애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누군가 혁명수비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가 있고 모스타바는 일종의 아바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모스타바 등 이란 핵심 인사에 대해 150억 원 현상금을 걸었는데 이 모스타바의 위치를 찾는 데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분을 노린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란도 하메네이 모스타바의 아버지가 이미 정밀 타격으로 숨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스타바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계자, 다 리더십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체제를 흔드는 이런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2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전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비슷한 얘기는 작년도 취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취임식장에서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 잘 있냐?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냐? 그런 비슷한 어조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참모들 정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있을 텐데 본인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명백한 도발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9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김여정도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을 적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끔찍한 결말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말뿐 아니라 우리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지금 이란에서 지도부가 제거되는 그런 참수작전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 같지 않아. 우리는 핵도 가지고 있고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도 건재해.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는 넘보지 마. 이런 뜻도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 그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미 대화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2019년에 예. 그때 일부러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었고요. 네. 작년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참석을 해서 그때도 김정은과 만남을 희망을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방문하는 거니까 북한과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와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위치 지리적으로 보나 시기로 보나 상당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김정은도 트럼프와 만남을
회피하지 않았거든요.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일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다. 그 변수는 중동 정세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중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데요. 열차 운행 재개에 이어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항공편 운항 6년 만에 약 재개가 되는 건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양국 간의 밀착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반미, 반서방 연대의 상징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북중 관계가 그렇게 아주 밀착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항공편, 열차편이 개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중 관계 복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 정상회담과도 무관치 않다. 결국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입지가 영향력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 회담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와 북한 소식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이를 보도했던 언론들을 두고 흉기보다 무섭다고 비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론 행태를 비판한 거지만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평석 기자, 이 대통령의 SNS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들이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비판한 건데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제기한 김어준 씨를 우회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 씨 유튜브에 대한 언론 중재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권에서도 김 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은 김 씨를 향해 언론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면 최소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내홍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정현 위원장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측근 인사들을 통해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 공천을 완성해달라며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혁신 선대위를 주장한 오세훈 시장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혁신 선대위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오 시장이 따로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가짜뉴스 없는 세상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서 우리 리포터에서는 지금 그 김어준 유튜브에서 제기됐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오해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만 네. 사실은 그 우회적인 메시지보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먹튀하고 난 뒤에 무책임한 그런 언론의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일종의 항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지금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의 시절에 상당한 언론의 비판에 직면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가짜 뉴스 때문에 정치적인 상당한 피해를 받았고 그 때문에 이렇게
조사 기소까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중요한 하나의 빌미가 됐던 이 조폭과 연루설이 법원에서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했던 언론들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에 더 힘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당시 그러니까 자신과의 정치적 거리의 대척점에 있었던 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런 연루설을 제기했을 때 언론들이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받아쓰기식으로 보도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다는 부분에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네. 공소 취소 거래설에 어제 청와대가 참전해 부적절한 가짜 뉴스라고 직격했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다 생각을 하고. 네,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하고 같이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에서 사실상 김어준 방송을 겨냥을 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보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사회 악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 김어준 TV에 당 대표 시절에도 자주 출연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본인의 재판이 있는 날 아침에도 출연을 하고 심지어 대선 전날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이제 기준이 달라졌는지 그거를 좀 되묻고 싶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은 사실상 가짜 뉴스라고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지금 고소가 돼 있으니까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확인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김어준 방송가의 절연을 선언한 것이죠, 청와대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김어준 방송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김어준 방송이라면 김어준 씨 뒤에 김어준 씨와 연결된 쪽은 또 정청래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도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어준 씨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마 출연자가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섭외 봐도 안 나오고 싶어요. 특정 언론 유튜브에 그냥 국회의원들이 줄 서가지고 아련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바로 이 김어준 씨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약 한 달 새 4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구독자 이탈이 의미하는 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김어준 씨에 대한 일종의 실망을 넘어서 지금 분노의 단계 때문에 사실 구독자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 이 소위 말하는 먹튀성 무책임에 대한 이 질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어준 씨의 이번 공소 취소 거래설, 이 부분도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맨 처음에 장인수 기자가 그때 출연을 해서 이 이야기를 처음 제기했을 때 사실상 김어준 씨가 맞장구를 쳤잖아요. 큰 취재에 특종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파장이 커지니까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사람도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자기는 사전에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발을 빼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지금 기존의 기성 언론들하고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왜 진술을 사과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여권 내 지지층들 간의 입장 차이가 이제 일종의 하나의 폭발, 일종의 변곡점을 넘어서 서서히 분화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붙었을 때 소위 말해서 뭐 지금 김어준 의심대 명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지층이 나름대로 이렇게 갈리는 형국이었는데 네. 최근에 빚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예. 논란과 관련해서도 또 이 당원들 간 입장 차이가 걸렸고 그때 당시에 김어준 씨가 중요한 하나의 잣대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이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 반대쪽 의견을 갖고 있던 지지층들이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을 더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확산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뭐 소위 말하는 여권의 지지층의 분화가 이제 본격화된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논란의 중심 김어준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김어준 씨, 무고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소 고발 들어오면 좋죠. 저희는 모조리에다가 무고로 보내버릴 테니까. 장인수 기자가 터트릴 장소를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걸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 네, 김어준 씨,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본인은 잘못이 없다. 네. 그래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또 친명계 쪽을 향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이야기하는 쪽에 대해서는 나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일종의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예. 조금 전에 4만 명의 구독자가 빠졌다고 했는데 원래 구독자가 한 220만 되거든요. 그중에서 4만 명 정도 빠져나가고 앞으로 좀 더 빠져나간다고 해도 여전히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그 네티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독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김어준 씨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4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200만 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그래서 김어준 씨가 계속 뭐 무고죄로 다 걸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면은 그것은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그 어떻게 매듭이 되어질지 지금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전개가 시작이 되겠죠. 네, 김어준 씨 지금 구독자 수는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김어준 씨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가운데 힘을 얻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에 뭐 수십만 명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죠. 장을 만들어준 이게 이제 워낙 폭발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된 거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대표로서 또는 네. 그걸 진행했던 사람으로서든 간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교수님 보시기에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뭐 혹시 당 내분 혹은 내부에서의 뭔가 균열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앞으로 이 지방선거 이전에는 뭐 이런 그 여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층의 분화 자체가 상당히 여권 내의 힘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그러한 양상으로까지는 번지기는 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정치적 가장 큰 이 숙제가 지금 지방선거 승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이 그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김어준 씨가 발을 빼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지금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지금 8월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서 아마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소동 중에서 지금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의 부재가 겸손은 힘들다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태도 자체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는 뭐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정권의 탄압에 그러니까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겸손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지금 김어준 씨의 그 이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집권한 상황에서는요. 저는 좀 더 그러니까 겸손하고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말들은 그러니까 정말 오류가 없다는 식의 그런 이 태도 자체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김어준 씨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향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 가치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소동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 김어준 씨 이 방송 자체가 사실은 겸손이라는 그 가치를 좀 찾는 하나의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죠. 장 대표의 입장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의 인적 쇄신이랑 그 혁신 선대위 요구하시면서 공천 미뤘는데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사퇴 의사 밝혔는데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이정현 위원장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가 공모일에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방금 들으신 대로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가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혁신선대위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혁신선대위의 전제가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가령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서 다른 쪽에서 한 사람을 오는 건 몰라도 본인이 후퇴하고 뭐 다른 사람을 원톱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장동혁 대표를 완전히 배제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혁신선대위 주장을 계속하는 한 다시 오세훈 시장에게 뭐 문을 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경선을 신청을 했죠.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해서 오세훈 시장의 출마가 봉쇄가 된다면은 또 다른 이렇게 그게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경우까지 가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가는 최근 오세훈 시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독대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선대위원장은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뭐 지금 뭐 이거 하마평에 올라 있는 분들은 다 정치적인 뭐랄까 능력과 자질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누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혁신선대위원장이 말 그대로 혁신에 걸맞는 당의 노선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당내에서 지금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노선 전환에 대한 소위 말해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그런 목소리에 전혀 그러니까 지금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이웨이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목전에 닥친 이 선거 때문에 그러면 잠시 혁신위원장이라는 단간판만 갈아치워서 일단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는요.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혁신선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제대로 된 일종의 파괴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 혁신선대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상 당의 노선과 일종의 뭐랄까요 가치를 재정립하는 그런 것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누가 혁신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지만 범행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동현 기자, 이 도주한 피해자를 경찰이 잡았다고요? 네, 도주 피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가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무렵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폐건물 앞에서 흉기 피습으로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피해 여성은 신전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은 자신의 차 안에서 범행을 한 뒤 여성을 길거리에 두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한 국도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차량은 멈춰선 상태였고 남성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로 범행 당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남양주로 압송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행적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들으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도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인가요? 네, 오늘 오전 9시쯤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피의자는 차량을 통해서 해당 여성에게 접근을 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주변에 있던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약 1시간 뒤 이 남성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자였고요. 또 해당 여성 같은 경우는 보호 조치를 받던 상태였다는 거죠. 즉 자신의 신변에 대한 어떠한 이런 위해에 대한 걱정을 갖고 경찰에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불거진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 남성이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도 사고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관리부실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자발찌 착용을 한다는 건요. 일단 이 사람을 제대로 관리해서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지난해 2월 같은 경우도요. 충남 공주에서 한 남성이 원래는 재소자인데 친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특별 이런 면회를 또 형 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해당 남성이 이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와 경찰은 사건 재발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욱더 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3년 9개월 만에 펼쳐지는 이 BTS 완전체 공연을 앞두고 이 BTS가 새 음반의 제목 아리랑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게 궁금한데 어제 관련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인데 축음기를 돌리면은 우리 민요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타국을 향하는데 결국은 BTS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저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생각을 해보면요. 1896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아리랑이 녹음된 특별한 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BTS가 아리랑을 통해서 한국 전통 문화까지 해외에 알린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목을 택하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BTS의 공연이 다가오면서 서울도 곳곳이 팬클럽에 새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이 아미들이 벌써부터 서울에 도착해서 이 곳곳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BTS 주간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대 26만 명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에 발맞춰서 광화문 인근 역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인데 주변 이제 백화점들도 해당 영상과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조명을 통해서 파사들을 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미 주변 호텔들은 모두 만실입니다. 일찌감치 한국으로 들어와서 21일 있을 BTS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두루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경험을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권 역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해서 여러 상점들은 평소보다도 10배 가까이 물량을 늘리고 있고요. 인근 상점 같은 경우 가족이 그날은 총출동해서 모두 이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발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최대 26만 명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일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은 테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또 콘서트 당일에는 폐쇄하는 건물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인파가 많은 곳은요. 차량이 돌진하지 못하도록 물통형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요. 그 외에도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테러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에는 KT 본사가 있는데 이곳이 단순히 이런 근무지뿐만 아니라 여러 또 상점들이 밀집해 있죠. 근데 네. 이곳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파들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팬들이 밤을 새고 대기하거나 이 아침부터 콘서트를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이런다 보면은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변 편의시설도 좀 비상일 것 같은데요. 네, 공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겠죠. 이 안전 대책 그리고 나머지는 편의시설을 어떻게 강구하냐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서는 그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은 일부러 한국을 찾았던 많은 관광객들이 또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서울시와 종로구 같은 경우는 당일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변호사협회 등 그 근처
그 건물 내 화장실들을 개방하기로 했고요. 주요 건물 39곳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 외에도 임시 화장실 16곳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WBC에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 도미니카 공화국에게 완패를 당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켜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0대10 결국 7회 콜드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체급들이 꽤 크다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거 중에서도 에이스들만 모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 연봉 규모가 4,249억 원. 예. 한국이 610억 원 정도였으니까 약 연봉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물론 돈으로 모는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만큼 이 체급 차이가 컸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선 극적인 이 경우의 수를 뚫고 또 2라운드에 진출한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이번 이 WBC는 한국 대표팀에게 가능성과 아쉬움 두 가지를 모두 남긴 경기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야구 대표팀 사실 17년 만에 1라운드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8강 진출 성과만으로도 상금을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총 175억 원, 약 한화로 26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참가국 모두에게 1라운드에서 75만 달러를 먼저 지급을 하고요. 이번에 2라운드를 진출해서 미국 마이애미로 갔죠. 여기에 100만 달러를 추가로 받게 돼서 175만 달러라는 거죠. 이후에 4강 그리고 결승, 우승팀에게는 추가적인 상금이 지급되는데 한국은 최종적으로 175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부터 4심제로 불리는 재판 소원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튜버 구제혁 씨인데요. 이분이 뭐 쯔양 협박했던 그 유튜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쯔양 씨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죠. 그런데 결국 이 4심제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소환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무법인 쪽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미리 이 재판 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의 사건 위임을 받았다라고 담당 변호사가 밝힌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제혁이 함께 쓴 손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요, 이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이 재판 소원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혁 씨, 이 먹방 유튜버인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당시 검찰에 출석하던 모습 함께 보시죠.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쯔양님께서 먼저 해주셨고 그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자, 결국 법정까지 이 사건 가게 됐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사안에도 결과적으로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민사파 소송도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 10월 쯔양에게 구제혁이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디저트 소식입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한때 뜨거웠던 두쫀쿠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요즘엔 또 이게 대세라면서요. 네, 바로 버터떡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녹인 버터와 우유, 계란, 그리고 설탕 등을 섞은 뒤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더해서 만든 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다해서 일명 겉바속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챌린지 영상을 앞다투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버터떡, 그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떡이 아니라 쫀득한 떡 식감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인기를 누렸던 이 두쫀쿠 같은 경우는 매우 달죠. 그런데 이 버터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 게 좀 덜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조금 더 편할 거란 얘기를 내가 나오고 있고 아울러 단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유를 곁들이면 된다고 각자의 레시피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소한 풍미, 무엇보다 쫀득한 식감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SNS에서 다시 한번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쫀쿠 열풍 때 피스타치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 버터떡 열풍 때문에도 식품업계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현상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식품업계 유행에 누구보다도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찹쌀가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이미
상승한 상태고요. 타피오카 전분 판매량도 37.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 과정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집에서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판매량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뭐 두쫑쿠도 그렇고요. 탕후루, 봄동 유행을 상당히 빠르게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이 유행이 굉장히 주기가 빨라졌죠. 예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는데 요즘은 길게 가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기에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죠. 두쫑쿠 원래 한 개에 최근에 8,000원까지 팔렸는데 요즘은 갑작스럽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 개에 2,000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원래 2,000원에도 팔 수 있었던 건데 너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을 급격히 올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두쫑쿠나 버터떡 인기를 끌면서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럽게 또 창업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유행이 끝나면 갑작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섣불리 발을 들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피로감을 느끼죠. 그럼요. 일단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내가 유행에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유행을 따라가는 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걷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유행을 쫓는 행위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비나 눈 예보는 없겠지만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2도, 춘천과 강릉 13도, 대구와 창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